울트라 전략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이제 요런 거 지표를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그 글로벌 ETF로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11월에 사고 네. 4월에 팔고 네. 한마디로 그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당연히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마켓 타이밍. 네. 근데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 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 여력이 있을 때 계속 그냥 분할 매수해서 사 모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일단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타이밍을 예측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사면은 미국장이 막 오를 거고 뭐 내년에는 중국장이 떨어질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켓 타이밍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그 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고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근데 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애를 이제 사는 거 이게 잘 안 되는데 한국 시장 빼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게 먹힙니다. 한마디로 최근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최근 석 달,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ETF를 사는 것이 좋고 이제 그게 마켓 타이밍이고요. 물론 이것도 매번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최근 뭐 한 달, 석 달, 1년의 수익을 봤을 때 ETF들이 떨어져 있다 하면은 싹 치우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네. 그렇게만 해도 그 대하락장들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데도 뭐 기법이 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기법이 뭐 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가격이 얼마나 이제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거를 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 지표를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에는 계절성.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11월, 4월에는 많이 오르고 5월, 10월에는 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사실 좀 심플한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해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네네. 예, 잘 모르는 분들에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상황을 네. 가지고 그 마켓 타이밍 세 가지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네. 판단을 하시게 될 것인지 네네네. 한번 좀 이야기해 봐 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엔 주식 비중을 확 올려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실 때 그 가장 심플한 방법은요. 그 1년 전과 대비해 가지고 미국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거를 보시고 올랐다 하면은 사고 안 올랐다 하면은 파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네네. 지금 시점은 투자할 시점입니까? 네.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국내 주식?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랄까 원칙 이런 네. 게 똑같나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퀀트 투자를 하려면은 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한국 주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수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지수 내에서 그 나름대로 제 논리적으로 제 논리로 수익이 좀 더 높게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60개 종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수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지수 투자를 할 때 제가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하긴 뭐 그 미국 지수도 워낙 액티브하니까 네네네. 역동적이라.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보통 투자를 하면 지금 뭐 한국 주식은 개별주,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아닌가요? 저는 늘 종목 장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네네네. 메타버스라든가 예. NFT라든가 네네. 이런 특정 그 테마가 유행을 불면서 사실 다른 거는 안 움직이는데 이것만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PER이라든가 PBR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고 컨트롤 뽑아냈을 때 네. 수익률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것만 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통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거에 그냥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근데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안 먹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분들 꽤 많으시고 최근 한 달 동안 얘가 엄청 올랐다. 여기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거 골로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네. 왜요? 네? 골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사실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최근 한 달 동안 올랐는데 내가 올랐다니 계속 가더라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사실 그 모든 주식을 분석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그 모든 주식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럼 얘 수익이 한 달, 석 달 또는 1년 후에 어땠는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저자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년에 두 번 이렇게 매매하지만 네. 결국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장기 보유, 그러니까 뭐 중기 보유한다 이런 네네. 관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오르지만 또 급하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또 안 맞을 수 있겠네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그게 사실 그런 것도 실험도 굉장히 많고 논문도 많거든요. 한마디로 최근 한 달 급등주 사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한 달 또는 석 달 또는 1년 보유하면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게 다 논문들은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별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렇죠. 하긴 우리가 그 급등주들 사신 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올랐던 어떤 경험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못 팔고 대부분은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좀 결국은 뭐 네, 슬픈 큰 수익이 얘기죠. 안 네네. 나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다. 네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네. 워낙 이 빠르게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또 중요한 것도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실 경우에 네. 거기서 그 뭐를 봐야 되냐 하면은 딱 하나만 보라고 하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거 얘를 사면 좋습니다. 네. 그게 미국 종목에는 잘 통합니다. 한국에 안 돼요, 여기에.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반대로 지금 사가지고 좀 올랐을 때 네. 그냥 빨리 팔고 나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오른 거요? 네. 아니 뭐 한 달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이 추세가 살아있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추세가 있는 곳에 그 모멘텀이 있고 거기에 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급등주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추세의 기간이 3에서 12개월입니다, 이게. 네. 근데 보통 이제 급등주라고 하면은 최근 며칠 또는 최근 한 달에 많이 오른 그런 거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안 됩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뭐 그 신고가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률적으로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수익률이 크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업이 100개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 후에 계속 오르는 기업들도 뭐 20, 30개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70, 80개가 수익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 20, 30개를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네. 네. 이제 확률적으로. 네, 그죠, 그죠. 네. 확률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익이 최근에 높았던 자산에 투자하는 상대 모멘텀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뭘 네네. 얘기하는 건가요? 상대 모멘텀이요. 네.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미국 주식이랑 글로벌 주식 이게 이제 ETF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 스파이라는 ETF가 있고 글로벌 주식은 이파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최근 1년 수익을 비교한 다음에 그 1년 수익이 높았던 한 개 ETF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수익이 높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익률 뭐 10% 이상을 버는 적금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뭘 네네.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논문을 쓰신 켈러 교수라는 사람이 부제목으로 그렇게 단 겁니다. 그 PAA라는 전략인데 그게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최대 손실이 10% 정도밖에 안 난다 해가지고 이거 적금을 이거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농담 비슷하게 부제목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이고, 그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원자재 채권 시장 중에서 최근 수익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하면은 재빨리 주식을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켈러, 네. 지금 얘기하신 바우터 켈러, 네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분이 얘기하는 그 수익률이 가장 높은 몰빵 전략? 네.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는 그것 때문에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또 이분은 또 몰빵 전략이 수익률이 좀 높다.
아마 제 생각에는 VAA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켈러 씨는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그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근데 길을 보니까 뭐 다 수학 쪽, 수리학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에 가셔가지고 임원까지 달고 이제 나오셨는데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를 해야지라고 시작해가지고 60살에 먼저 투자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늘 하는 것처럼 그 전문가, 금융기관한테 맡겼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짜증나가지고 본인이 직접 투자를 배우기 시작하셔서 63세 나이에 첫 논문을 쓰셨고 이제 지금 취미 삼아 매년 이렇게 전략을 하나 발표해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신 분이고요. 네. 예, 근데 그분이 하신 그 몰빵 전략은 뭐예요? 그 VAA 전략이요. 네. 일단 거기 보면은 공격형 자산이 있고 그 방어형 자산이 있습니다. 공격형 자산은 미국 주식, 그리고 개도국 주식, 선진국 주식, 그리고 뭐 미국 채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 중에서 상대 모멘텀이 가장 강한 이제 그 ETF에 투자를 한 ETF 몰빵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최근 수익이 하나라도 마이너스로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을 다 싹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몰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ETF 자체는 그 이미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한 개 종목이 몰빵하는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개월이 그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 어떤 개별 ETF에 몰빵을 하자. 그렇죠. 네.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금융시장 전체가 아주 좋았다 하면은 주식형 ETF에 몰빵을 하고, 네.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하면 주식을 빨리 빼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그 뭔가 이상하다라는 징조를 어떻게 느끼죠? 그게 거기는 주로 최근 한 달의 수익률을 많이 봅니다. 네. 한 달의 수익률이 어떠면 위기예요? 마이너스 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하다 보면 뭐 자기가 그래서 투자한 주식이 그래서 저도 그 전략을 쓰고 있기는 한데 보면은 진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9월에 이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9월 말에 싹 다 빼가지고 안전자산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아니요.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게 전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4번 맞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되게 많습니다. 싹 빼보니까 다시 또 반등하고 있어. 그럼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5년, 10년, 20년 버텨야지 그 책에 나오는 그 복리 10%, 15%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계속 적용했을 때 그렇죠. 결국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일단 수익률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가 10월에 짜증났죠. 왜냐면 9월 말에 제가 싹 팔아버리니까 10월에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에이 짜증나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대하락자들 다 피해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까 참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모든 상황 매번 다 그렇게 맞는다고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맞건 틀리건 자기만의 원칙 이걸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거 꾸준하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9월 달에 짜증났는데 11월 달에 아니 12월 달에 또 같은 사인이 그렇죠. 나와서 또 짜증났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맞겠지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은 3번 연속으로 안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략을 계속 지속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게. 근데 그래서 그거를 된다. 이제 이겨내고 계속 해야 되는 게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러나 정답은 그럼에도 그렇게 계속 몇 번 연달아서 안 맞았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 결국 돈을 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색적으로 그 시장의 어떤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 중에 대통령 따라하기라는 게 있던데. 그것도 보셨나요? 네네. 그거요. 이제 한국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그게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노무현, 뭐야, 이게. 과거에 사시는군요, 지금.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펀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커스피가 2,000 미만이었습니다. 네. 주린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커스피가 2,000 미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들어가면은 한 2년 후에 주식시장이 70% 정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으로 썼습니다. 그때 코스피 2000이었으니까 야, 그럼 3,400 가겠네 했는데 실제로 3,320까지는 갔습니다, 이게.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들이 왜 주식시장에 들어가냐 하면은 당연히 그때 뭐 한국 경제도 보통 별로 안 좋고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시장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되게 묘하게도 한 2년 후에는 60, 70%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걸 하신 분들이 4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투자의 원칙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각각 또 애매하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의 원칙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사람들 책을 읽고 그거를 계량화하는 거를 시도를 하는데 그게 아마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서적 같은 거를 볼 때 좀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콕 집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책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살짝 이제 광고를 해야죠,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 책들이 또 여러 권들이 또 있습니다. 자산배분 같은 경우 뭐 김성일 저자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면 네네. 예. 지금 뭐 쓰신 책에도 있다고 하니까 네.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투자의 기준 원칙을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네. 다양하겠지만 네. 그냥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면 자산배분이 어떤 거예요? 대충. 개별 종목. 개별 자산배분은 자산배분 좀 이따 질문하는 걸로 하고 네네. 개별 종목도 우리가 참 종목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것도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네. 이러한 매매의 어떤 기준, 투자의 기준. 뭐 아주 심플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많이 오른 거 그쪽으로 집중을 하세요. 아, 최근 분기. 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그거 재무제표 나오면은 이미 늦지 않았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늦지 않습니다.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늦어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애들 이런 거를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늘 상승장에서만 사실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 위인가 아래인가 그거를 보고 주로 위일 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 하려면 그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배워 나가는 네, 거죠. 다른 정석들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됐고. 네. 그럼 이번에는 언제 살 것이냐. 네. 종목은 오케이 골랐어요. 네. 근데 네네. 사는 시점. 언제 사는 게 뭐 많잖아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일단 11월, 4월의 수익이 5월, 10월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국 시장만 제가 그걸 다 경험으로 체득을 했죠. 저도 이제 원래는 1년 내내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더라고요. 11월, 4월 돈을 벌고 5월, 10월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는 또 11월, 4월 돈 벌고 5월, 10월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 이건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을 좀 해봤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한국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에 사고 네. 4월에 팔고. 팔자. 네. 그래서 놀라운 게 그냥 11월, 4월에만 사고 5월, 10월에 노는 게 1년 내내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만 보유한다. 네. 그리고 5월, 10월은 예금을 하든지 채권을 하는 게 그게 1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자님 말씀은 자산 배분 전략하고 마켓 타이밍 이 네. 전략을 같이 결합해서 네. 사용하자. 네. 이런 얘기로 이제 이해가 네, 뭐 되거든요. 저는 뭐 복합적으로 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전략을 사용하는지 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뭐 주식 말고도 뭐 다른 투자도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빼고 주식 비중 쪽만 본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한국 개별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전략이라는 걸 써서요. 울트라 전략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이제 요런 거 지표를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글로벌 ETF로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세 개의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세 개의 전략? 네네네. 세 개의 전략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는 조금 전에 왜 켈러시의 몰빵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VAA라는 그 전략이고요. 근데 네. 그 ETF도 막 수백 가지잖아요. 어떤 ETF에 몰빵하세요? 그게 그 VA 전략 같은 경우는 공격형 ETF가 4개 그리고 안전형 ETF가 3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7개 중에서 하나를 사는 거예요. 네네. 어떤 ETF가 공격형이죠? 거기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네. 아, 이게 공격형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전형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채, 중기채, 단기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QQQ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거기 사실 스파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스파이. 그거를 QQQ로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그죠. 이해를 네. 할게요. 근데 할로윈 데이 때 사탕 대신 주식을 챙기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가 주식 사기 가장 그게 왜냐면은 할로윈이 10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4월 말에 팔라 이거죠. 왜냐면 11월, 4월에 수익이 좋으니까. 그리고 10월 그런 달이 얘기입니다. 좋다. 네네. 그걸 예.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이든 어쨌든 뭐 무조건 자기 불리입니다. 확정적이든. 네, 그렇죠. 근데 0%에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죠? 손실 안 보고. 저희 0%는 불가능합니다. 네. 저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온 그 전략들을 보시면은 그 최악의 순간에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잃고요. 그 전략을 몇 개 합치면은 포트폴리오 손실 10%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빵프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중장기 투자라고 봤을 때 네네. 내가 산 주식이 좀 내려갔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가치를 보고 샀다면 네. 오히려 그때 더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뭐 계속 사 모아야 되는. 네. 아직 시장이 몰라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그 당연히 많죠. 네네. 근데 아까 20% 되면 일단은 매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가치 투자는 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치 투자가 틀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펀드 투자와 네. 가치 투자의 차이가 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단지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이 되는가.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 뭐 당연히 제가 뭐 삼성전자를 했으면은 삼성전자 가치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맞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주식시장 돈 벌려고 들어왔다가 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온 분들은 뭐 정말 후회가 많죠. 지금 돈 벌려고 들어왔다가 돈 까먹고 있다. 뭐 30% 손실 나고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 나 원금만 회복하면 난 떠날래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고, 떠나시면 안 되는데. 네네. 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펀드 투자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이 손실이라는 게 괴로운 게,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자기는 손실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기 전에 이미 언제 팔까 그 고민을 이미 다 끝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싹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도 뭐 우리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 뭐 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뭐 그래서 우리 심리를 거슬려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 있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멘탈이 망가진 분들 네. 왜냐하면 돈을 잃었으니까 네. 그리고 막 계좌만 보면 막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뭐 이런 네. 분들이 있단 말이죠. 멘탈 회복.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또 투자가 잘 되는데 한번 이렇게 손실 본 분들은 의기소침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소극적이 되면서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다 파세요. 네. 다 날려버리고,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런 분들 네. 어떤 패턴을 보면 예. 바로 팔고 바로 뭔가를 살려고 하잖아요. 네네. 뭔가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 그래서 네네. 소익을 빨리 손실을 만회하려고 네. 그러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뭘 해도 사실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주식으로 괴로운 게 지금 그 주식이 계좌에 있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팔면은 평온해집니다, 사람이. 네. 심리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팔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한마디로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당연히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책 같은 걸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저기 피터 린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거를 보면 그럼 어쩌라고라는 그 생각이 결국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거야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보고 뭘 사야 되는지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유튜브에 한 11권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보고 먼저 스타디를 하고 내 전략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뭐 주식 투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돈을 번 그 방법이라는 게 꼭 한 가지, 뭐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그렇죠. 있죠. 걸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나한테 맞는 네. 거, 내 환경, 나의 그 성격에 맞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시점 내가 같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의 어떤 그 검증된 네네. 그 투자자들이 이미 검증한 어떤 방식대로 한번 네, 따라해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공부하는 거. 이게 네.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게 네. 되겠죠. 예. 네, 거인의 포트폴리오, 네 책의 저자이신 강환국 저자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 대가들이 하는 방식 그 가운데 이제 퀀트 투자를 네. 이제 따라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셨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하여튼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급하게 다른 빨리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안 돼, 안 돼. 빠른 안 돼, 액션을 안 돼. 취하는 네네. 것보다 일단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 공부를 시작하시고 원금이 좀 그래도 살아있으면 네.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날리면 그땐 정말 어렵지만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한번 투자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강환국 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